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3월 첫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금주의 팝콘 무비야? 원래는 미키 세븐틴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니 그리고 야 애플 TV가 웬 말이야? 일단은 죄송합니다. 미키 세븐틴 3.1절 주간에 보려고 했는데 뭐 이래저래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못 보게 됐어요. 다가오는 3월 첫째 주에 보려고 하는데 보고 나서 뭐 대본 쓰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그러면은 조금 늦게 에피소드가 공개될 것 같아서 아니 그 사이 뭐라도 하나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최근에 제가 맥북을 하나 새로 장만을 했어요. 그 전에 쓰던 노트북 그것도 역시나 맥북 에어였는데 2012년에 사서 지금까지 썼으니까 한 13년 정도 썼거든요. 7년 차쯤 됐을 때 배터리 한번 갈고 쓴 지 한 10년쯤 됐을 때는 메인보드가 나가더라고요. 도합 뭐 배터리랑 메인보드랑 해서 한 20만 원 정도 수리비를 썼나? 뭐 그랬는데 지금도 그냥 배터리선 연결만 하면은 작동은 잘 돼요. 이거 배터리선 연결을 안 하면은 금방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지만은 이래저래 잘 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주로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뭐 영상 시청 용도로만 노트북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버벅이는 거 제외하고는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맥북을 왜 새로 장만을 했느냐?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돼요.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카톡, 크롬 같은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마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슬 사용을 하는데 제약이 걸려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라고 뜨지 업데이트 하려고 뜨면은 최소 지원 사양에 뭐 안 맞는다고 하지 그래도 이래저래 쓸 수는 있어서 괜찮았는데 무엇보다 팟캐스트 녹음할 때 마이크의 외적 소음 같은 문제가 오래된 이 맥북 때문에 종종 발생했거든요. 얘 때문에 편집 시간이 너무 길어졌었어요. 야 30분 40분 그거 하나 편집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여튼 뭐 녹음 편집도 좀 수월하게 할 겸 맥북을 물리적으로 업데이트도 좀 할 겸 겸사겸사 또 뭐 이런저런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사용해 볼 겸 뭐 그 전에는 편집 프로그램? 아유 그런 거 깔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새 맥북 에어를 사니까 애플 TV 3개월 구독권을 주대요. 어우 애플 TV 하면서 게시를 했는데 그 중에 비교적 최신작이자 애플 TV 영화 부분 현재 1위 작품인 더 캐니언이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봤는데 팝콘 무비로 나쁘지 않다. 집에서 허벅다리 벅벅 긁으면서 맥주 한잔하면서 보기에 이만한 영화가 없다 해가지고 미키 세븐틴 에피소드 나오기 전에 이 영화 리뷰를 이제 에피소드 형식으로 올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다루게 됐습니다. 예전에 팟빵 방랑 청취자님께서 금주의 추천작 같은 거 다뤄보면 어떠냐라고 아이디어 제안 주신 게 또 떠올라가지고 에피소드로 넘버링 하기보다는 3월 1주차, 3월 2주차, 뭐 4월 몇 주차 금주의 팝콘 무비라는 이름으로 에피소드를 업로드를 하면 뭐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다다라서 이렇게 올려보게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금주의 추천 영화가 아니라 금주의 팝콘 무비니까 꼭 안 보셔도 됩니다. 예, 그냥 뭐 대충 이야기 들어보시고 아예 이건 난 별로 내키지 않아 하시면 안 보셔도 돼요. 예, 금주의 추천작이라고 하면은 너희 새끼야 너는 영화 보는 눈깔이 어떻게 됐길래 이딴 쓰레기를 보라고 추천을 해주냐 네가 그러고도 영화 팟캐스트 리뷰 팟캐스트를 한다고 할 수 있냐 이 새끼야 라는 악플이 달릴까봐 그냥 금주의 팝콘 무비라고 했으니까 감안하셔서 에피소드로 올라오는 작품을 관람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몇 주차라고 써놓은 것은 저를 좀 채찍질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금주의 팝콘 무비 뭐 비정기적으로 저 꼴릴 때 할게요 이러면은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넘버링을 해놔야
아, 3월 2주차도 올려야지, 3월 3주차도 올려야지, 3월 4주차도 올려야지, 이렇게 제 자신을 담금질하게 될 것 같아서 넘버링을 그런 식으로 좀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플 TV 더 캐니언을 다루려고 하는데, 야, 난 애플 TV 없는데? 이 지점을 저도 고민을 했어요. 애플 TV가 한국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닥 뭐 대중적인 OTT가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아노라 유튜브 조회수가 폭망을 해가지고 기분이 아주 먹 같은데 이거 또 망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나름 1시간 동안 뭐 녹음을 하고 뭘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조회수 망하면 제 잘못이죠. 제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여튼 기분은 안 좋으니까 이거 애플 TV 다루는 게 맞나 싶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티빙이 애플 TV와 제휴를 맺었잖아요. 티빙 구독하신 분들은 애플 TV 주요 콘텐츠들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티빙 구독자는 은근히 많잖아요. 뭐 KBO 때문에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애플 TV 콘텐츠 나들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야, 난 티빙도 없는데? 그러면 뭐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뭐 설거지 하실 때, 청소하실 때, 주무실 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3월 첫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더 캐니언 지금 시작합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공개된 더 캐니언은 애플 TV 독점 스트리밍작으로 MCU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출했던 스콧 데릭슨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애플 TV 오리지널 작품 중에 공개 첫 주 가장 많은 스트리밍 수를 기록하게 된 영화라고 해요. 이전까지는 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 배우 주연 울프스였는데 애플 TV에 따르면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울프스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포스터만 보면은 보랏빛 배경에 뭐 결연한 표정의 주인공들까지 뭔가 좀 미스터리 스릴러 같죠? 미스터리 스릴러가 가미된 액션이 듬뿍 담긴 멜로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에는 초반 웃음, 후반 심파라는 공식이 있다면은 미국 팝콘 무비에는 초반 멜로, 후반 액션이라는 공식이 있죠. 이를 철저히 따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달달한 발렌타인데이에 공개일을 잡은 것 같고요. 달달함을 대놓고 표방하진 않지만 보고 있으면 왠지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더 캐니언 출연 배우로는 위플래시로 첫 전성기를 열었다가 삐끗한 후에 탑건2로 재기에 성공한 마일즈 텔러 배우. 이 양반 보고 흐뭇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우아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보는 내내 입가에 미소를 떠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아니아 테일러 조이 배우. 넷플릭스 시리즈 퀸즈 갬빗처럼 이 작품에서도 흑갈색 단발머리로 출연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참고로 이 영화에서 마일즈 텔러와 아니아 테일러 조이가 서로 드럼을 치고 체스를 둡니다. 자연스럽게 위플래시와 퀸즈 갬빗을 떠올리게 만들죠. 인터뷰에 따르면 두 배우가 캐스팅되기 전에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있었던 내용이래요. 배우들이 이 장면을 빼달라, 바꿔달라 이렇게 했는데 스콧 데릭슨 감독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아마도 하루? 이틀? 만에 본인 분량 다 찍었을 것 같은 시고니 위버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출연진 명단이 아주 단출해요. 아니아 테일러 조이 배우 나왔으면 됐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오히려 더 좋죠. 오히려 좋아.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팝콘 무비니까 후닥닥 진행합니다. 영화는 리투아니아 출신 저격수 아니아 테일러 조이 배우가 맡은 드라사를 비추면서 시작합니다. 저격수니까 일해야겠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벨라루스 출신 무기 사업가의 머리를 저 멀리서 방아쇠 한번 딱 당겨가지고 일을 가뿐히 끝마칩니다. 드라사의 아버지 또 KGB 출신 암살자였어요. 몸 곳곳에 암이 퍼진 아버지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까지 내가 살아남아 있다면 내 스스로 먼저 떠난 너희 엄마 곁으로 가겠다 라면서 드라사에게 안녕을 고하죠. 하나뿐인 가족인 아버지와 먹먹한 이별을 한 드라사는 다음 임무를 하달받게 되는데 그때 미 해병대 출신 저격수 마일즈 텔러 배우가 분한 리바이가 잠에서 벌떡 깹니다. 군대에서 전역한 지 한 5년 정도 지났는데도 PTSD에 시달리고 있어요.
전역 후 몸을 담았던 민간 군사 업체에서도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정신 상태다라는 진단을 받고 홀로 고독하게 살고 있습니다. 술 없이는 푹 잘 수 없는 그가 잠에서 깰 때면 늘 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주 찾는 바닷가에 우두커니 앉아서 식구를 써내려가곤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닷가에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앉아있던 리바이에게 미 해병대가 당신을 찾는다 라는 내용의 문자가 하나 띡 날라옵니다. 간만에 들른 해병대 사단에는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인데 대령에게 명령하는 시고니 위버 배우가 연기한 바솔로무가 리바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 시절 리바이의 저격 기록에 감탄한 그녀는 삶의 의지를 잃은 리바이에게 일을 하나 제안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리바이에게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하나뿐인 무전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통신이 두절된 어느 협곡에 있는 감시탑의 책임자 자리입니다. 산속이니까 알아서 자급자족해 가면서 다음 책임자와 교대할 때까지 1년간 홀로 감시탑을 지켜야만 합니다. 협곡 너머에는 또 다른 감시탑이 있어요. 냉전 시기 그 이전부터 서방 국가와 동유럽 국가가 구역을 나눠서 감시탑을 지키고 있었던 건데 당연히 동쪽 감시탑에는 이 영화의 최대 관람 포인트 펑퍼짐한 추리닝만 입고 있어도 뿜어져 나오는 빛을 숨길 수가 없는 드라사가 새로 교대된 책임자로 배정이 됐고요. 협곡 사이에는 다리가 따로 없습니다. 어떤 수단이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고요. 당연히 깨겠죠. 그럼 리바이와 드라사는 대체 협곡 감시탑에서 무엇을 감시해야 하느냐? 협곡 밑에는 안개가 쫙 깔려 있어요. 잊을만 하면은 자욱한 안개 사이사이에서 괴이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리바이의 전임자는 이를 두고 할로우맨이라고 지칭합니다. 대체 뭐가 있나 살펴보려고 동서양 집단이 그 옛날에 2,400명에 달하는 기병대를 보냈는데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으스스한 전래동화까지 전해주면서 전임자는 리바이에게 수고하십시오 하고 감시탑을 떠납니다. 그렇게 리바이와 드라사의 나 혼자 산다가 시작이 되는데요. 날마다 협곡을 에워싼 무기, 지뢰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체크하고 달에 한 번씩 본부와 무전 상황 점검하는 게 일의 전부입니다. 삶의 이유를 찾게 해주겠다는 바솔로뮤의 말과는 달리 리바이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천둥이라도 치면은 화들짝 깨가지고 베개 맡에 둔 총을 재빨리 집어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바쁩니다. 아, 이거 언제쯤 PTSD에서 벗어나나, 진짜 짜증나네 하면서 불 끄고 다시 잠에 들였는데 건너편 감시탑 또한 이 새벽에 불이 은은하게 밝혀져 있어요. 드라사도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 예쁜 얼굴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저 예쁜 여자가 왜 저렇게 울고 있지? 하면서 그 이유를 알아가려는 찰나에 협곡 밑에서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데 그리고 리바이에게 뺑이 치십시오 하고 떠났던 전임자 복귀 헬기에 몸을 싣는 그 순간 데리러 온 요원으로부터 바로 탕탕 당하게 되는 데 과연 스멀스멀 기어 올랐던 것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전임자를 쏴 죽인 시고니 위버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지금 애플 TV나 티빙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줄거리 요약을 네가 너무 못해서 내가 이 영화를 볼지 말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좀 더 나한테 단서를 다오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런 거 좋아하시면 한 번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싫어하면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기준을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선남선녀 나와서 원나잇 한 뒤에 여러모로 뭐 이런저런 합이 잘 맞았는지 운명의 상대라고 서로를 여겨서 나쁜 놈 다 때려잡고 행복하게 사는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 하면은 꼭 보시고요. 아유, 이렇게 서로 다른 장르 억지로 짬뽕 시키는 거, 나 극혐이야. 그리고 이렇게 좀 짜잘하게 자기적인 전개가 연이어서 이어지는 거, 너무 영화 자체가 짜쳐. 그리고 저 징그러운 크리처들 저리 꺼지라 그래.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기준점 말씀드렸고요. 그럼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이 영화는 초반부와 후반부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초반부는 전형적인 멜로 영화예요. 다만 주인공들이 뭐 나서서 사랑스럽게 연기를 한다, 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공간이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주는 밀당이 저는 상당했어요. 일단은 잃을 게 없는 남녀 둘이 홀로서 고독하게 첨탑을 지키고 있죠. 주변에 사람이라고는 건너편에 있는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심심하니까 펜팔로 이런저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망원경 땡겨서 보니까 예쁘게 생겼어. 잘생겼어. 이러니까 이제 각자만의 좀 상상 같은 게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건널 수 없는 공간을 건너게 만드는 밀당, 콩닥콩닥하게 하는 긴장감이 극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넘어갈까? 넘어가면 바로 그냥 뭐 야스부터 하고 시작하나? 그러면 또 너무 싱거운데 어차피 뭐 둘이 뭐 눈 맞아서 뭐 지지고 볶고 할 텐데 그 과정이 뭘까라는 그런 호기심, 이 관객을 또 안달복달하게 만듭니다. 스케치북을 써가면서 서로 소통 주고받는 건 일단 러브 액츄얼리 느낌을 나게 하죠. 근데 여기서 나름 시나리오가 영리한 게 이제 제가 남자 관객이어서 더더욱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초반에 이 로맨스를 풀어나갈 때 리바이 시선 위주로 보여줍니다. 리바이가 주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리바이가 드라사를 어떻게 처음 발견하게 됐는지 남자의 시선에서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동질감을 좀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바이가 결국에는 그 먼 협곡 사이의 거리를 뛰어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대번에 나 같아도 뛰어넘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서 또 건너가게 되면 어떤 또 야스러운 일들이 벌어질까 기대하게 만드는 재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넘어갔을 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선을 넘어갔을 때의 쾌감이 있습니다. 이 분위기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마침내 만났을 때도 그 대사,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오그라든다고 하는데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가요? 멘트가 좋아요. 그녀의 눈을 딱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점점 다가가면서 왜요? 생각했던 것보다 눈이 더 초록색이시네요. 이 새끼 이거 PTSD가 연애 PTSD 아니야? 싶더라고요. 이 새끼 이거 군대에서 거친 여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이 새끼가 이거 그래서 밤마다 잠에서 깨는구만. 꿈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이 새끼 이거 다 구라치는 거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 새끼 선수네 이거. 저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위기가 벌어지고 둘이 이제 협곡 밑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액션이 펼쳐지는데 이 액션들이 팝콘 영화답게 종류도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의 재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왜 무슨 디펜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 보는 줄 알았어요. 데뷔텟에 딱 갖춰놓고 저글링이 떼거지로 쳐들어오면 두두두두 해서 막는 그런 류 게임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영화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나?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협곡 디펜스를 하는 게 영화의 주 내용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본진으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본진으로 떨어졌을 때는 모험물이 시작이 되죠. 단서들을 하나하나 얻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는 잠입 미션을 수행하는 느낌을 안겨다 줍니다. 마침내 비밀이 밝혀진 뒤에는 탈출 미션이 주어지죠. 그 본진에서 탈출해서 무사히 첨탑으로 돌아가야 미션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액션은 또 수직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절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절벽 위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절벽에서 아래로 총 쏠 때는 저는 메탈 슬러그 보는 줄 알았어요. 위에서 아래로 액션이 전개가 되니까 단순히 수평 액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직 액션도 나와서 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뭐 날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액션 장면을 담아냈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최종 보스, 사실상 최종 보스라고 봐야죠. 시고니 위버와 벌이는 최종 한판 승부에서는 저격 미션까지 있잖아요. 3,800m 멀리서 막 쏴야 되고 적재적소에 또 아이템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게임 같은 느낌을 안겨다 줘가지고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크리처들을 또 분석해서 맛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선남선녀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호이짜 하는 그 모습은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떠올리게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모로 기시감이 강한 작품이죠. 이 점이 가장 큰 단점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익숙한 맛을 제공한다는 거니까
팝콘 무비라는 성격에 딱 맞죠. 발빠르게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협곡 밑으로 내려가기 전과 후가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려가면 이제 미스터리 멜로물에서 좀비 액션물로 바뀌는데 조화롭게 융화되지 못한다는 인상이 참 강합니다. 우선은 협곡 밑에 크리처들이 리바이랑 드라싸 눈치를 보는 건지 협곡 위로 언제 올라오는가에 대한 기준이 딱히 없어요. 뭐 보름마다 쳐들어온다든지 밤마다 기어 올라온다든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이쯤 돼서 한 번쯤 올라와 줘야지 하면 올라옵니다. 리바이랑 드라싸가 펜팔하면서 어머 쟤들 봐, 저 썸 타나 봐 할 때는 안 올라오다가 펜팔 내용 거의 다 떨어질 때쯤에 올라와서 회방 놓고 리바이랑 드라싸가 떡방아 찍고 오붓한 시간 보낼 때 완전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이때 딱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NTR 성향이 있는지 다 듣고 가만히 있어요. 기준이랄 게 딱히 없다 보니까 이 크리처들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긴장이 안 됩니다. 이런 쪼는 맛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둘이 꽁냥꽁냥 거리는 재미로 퉁치려고 하는데 팝콘 영화니까 뭐 대충 뭐 넘어가죠 뭐. 협곡 밑으로 그렇게 이제 내려간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액션이 시작되면서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분위기가 나긴 하지만 사실 그 영화도 영화 자체보다는 그 영화에 나왔던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의 그 끈적한 케미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잖아요. 영화 자체에는 빈 구석이 은근히 많고요. 악당들이 적당히 무식하고 적당히 치고 빠지고 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되면은 크리처들이 쓱 나타났다가 빠져주고 또 어떨 때는 영리하게 함정을 파놨다가 정작 중요할 때는 무식하게 앉아서 당하기만 하고 앉아서 당할 때는 웬만하면 저 이걸로 죽여주시죠 라고 미리 제작진한테 크리처들이 말을 해놨는지 주인공들 주변에 아유 좋은 무기들이 쫙 깔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 건 다 나옵니다. 무식하게 따발총 쏘는 장면, 뭐 저격, 드론 격추, 검술, 폭탄 다 나와요. 이를 위해서 아이템들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저게 마침 저기 있냐 뭐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배경 CGT가 좀 많이 났어요. 이 영화 딱 봐도 실내 촬영 분량이 80%가 넘을 것 같아요. 세트에서 웬만한 걸 다 찍었을 것 같은데 크리처들은 어차피 CG인 거 아니까 감안하고 보겠는데 그리고 뭐 크리처 CG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감시탑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경관을 바라볼 때라든지 건너편 감시탑 관리자를 바라볼 때라든지 그때의 배경 CG가 좀 많이 튑니다. 캡틴 아메리카처럼 뭐 따로 논다 느낌은 아니에요. 괴가 좀 다른데 그 영화에서는 CG 배경에 액션까지 이제 CG 떡칠한 액션까지 하니까 배경과 액션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줬다면은 이 영화는 물론 뭐 그 높은 감시탑을 실제 산악지대에 세웠을 리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배경 CG를 해놨겠지만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배우들이 표정과 이제 몸짓으로 이렇게 통신 안 되는 곳에서 나 홀로 1년 동안이나 졸라 고독하구만 뭐 연기를 하긴 하는데 이 배경이 약간 좀 티가 많이 나가지고 감정이입이 잘 안 됐습니다. 나도 저런 데에 서 있으면 잡생각이 사라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겠다. 저게 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았달까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이 금사빠예요 얘네들이. 아니 원나잇 하고 바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얘네들이 금사빠 하더라고요. 제 아무리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지만 좀 너무 사랑한다라는 말을 바로 해서 어렸을 때 할리우드 영화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 엄마 왜 저 아줌마 아저씨들은 뽀뽀를 안 하고 서로 입술을 먹어? 라고 물어봤던 저의 유년 시절을 좀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벌써부터 사랑한대? 뭐 약간 이런 느낌? 둘이 같이 누워만 있었잖아. 근데 왜 다음 장면에 저 아저씨 옷을 안 입고 있어? 조용히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달까요? 멜로 기조 아래 액션을 좀 많이 후반부에 보여주다 보니까 다시 또 멜로로 귀결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흐름이 툭툭툭 끊깁니다. 그냥 있어 보이는 장면들 때려 넣으면서 이렇게 둘의 사랑이 맺어졌답니다로 끝내려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얼기설기 전개인 것도 좀 별로인데 문제는 마지막 장면은 할리우드끼리도 상도이가 있지. 그래 한국 영화가 베끼는 거는 둘째 치겠는데 할리우드끼리 베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본 아이덴티티 마지막 장면을 거의 그냥 이건 오마주 수준이 아니고 그냥 갖다 베낀 거 아닌가 좀
뜬금없기도 하고 편집도 본 아이덴티티에 비하면 많이 별로였어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뭐 아름다운 그 프랑스 해변 배경에서 뽀뽀로 끝내는 그 결말 뭐 좋긴 한데 너무 좀 양심이 없게 느껴져가지고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더 캐니언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영화 캐니언에 대한 제 별점은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두 장르를 섞은 것까지는 뭐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액션은 액션대로 끝내야 되고 그 결과 멜로를 마무리 지어야 되고 후반부 전반적인 과정이 너무 많이 덜그럭거려서 점수를 좀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2.5점, 뭔가 부족한데를 주게 됐습니다. 영화 더 캐니언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JSA Defense, 너만 오면 GO! 입니다. JSA 공동경비구역을 떠올리게 만드는 초반부죠.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지지고 볶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저글링 디펜스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또 후당탕 쿵탕하는 내용이 전개가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떠올라가지고 JS 디펜스라는 표현을 쓰게 됐고요. 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하면 방 제목으로 헌터 2대2 너만 오면 고, 뭐 빨무 2대2 너만 오면 고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전반적으로 게임과 유사하다, 게임을 마치 시청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너만 오면 고라는 표현을 또 쓰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JSA Defense, 너만 오면 고라는 한 줄 평을 끼적여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2025 3월 첫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더 캐니언이었습니다. 정말 짧죠? 야 원래도 짧았잖아.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지 뭐 괜찮네, 야 뭐 설거지하기에 딱이다, 뭐 이런 식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 여러분들의 피드백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니까요. 많이들 좀 의견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퇴마록 에피소드에서 제가 마이크 세팅 한번 바꿔봤는데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떠신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단 한 분도 댓글을 안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이거 뭐 청음감이 왜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 탓이다. 저는 책임이 없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렸고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셨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서 이 기획 괜찮은데 왜 안 하세요? 나중에 투덜대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으면 좋다, 아니면 지읒 같으면 지읒 같다 라고 가감없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